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이 열리는 날입니다. 헌재가 지정한 마지막 변론 기일인데 현재까지는요. 지금 오늘 어떤 의혹들이 가장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세요? 일단 오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이렇게 3명의 증인이 출석 예정입니다. 예. 조지호 경찰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오늘도 안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크게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에 관한 부분. 이 정치인 체포조에 대해서는 군, 경, 국정원 이렇게 3곳의 경로에서 부합하는 진술이 있었는데 예. 오늘 나오는 관련자들이 국정원, 군, 경 각각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에 많은 부분 질문이 집중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나 국회 봉쇄 관련 지시, 그 당시에 국회 경비단에 어떻게 해서 지시가 내려갔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당시 상황, 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추가 확인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즉 윤 대통령이 정식 국무회의 이전에 5명의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정원장을 미리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불러서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떻게 해서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질문들이 있고 또 답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지금 수방사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의 경우에는 헌재가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한 인물인데 헌재가 이분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싶은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성이 높죠. 우리가 증인신문에서도 재판부가 직접 물어보는 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증인의 채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요. 그 12월 3일 밤 10시 5분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 훈련을 위한 불시 소집과 함께 공포탄을 언급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다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이진우 사령관이 이미 특전사가 국회에 진입했으니 외부에서 지원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인데 그러면 오늘 조성현 경비단장이 출석을 해서 과연 헌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또다시 진술 번복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오늘 이제 그 주목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쟁점과 함께 주목되는 부분이 추가 변론 기일이 잡힐지 여부인데 재판부가 증인 채택을 어떻게 할지에 달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판부가 상당히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 예. 이유가 7차 변론 기일을 봤더니 이거 웬만하면 추가 기일을 좀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 7차 변론 자체가 사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오고 갔거든요. 예.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실 이 부정선거 의혹은 이 탄핵 심판에서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 설사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탄핵 심판에서는 비상계엄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탄핵 심판의 본질과 벗어나는 한 차례의 변론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에서도 그렇고 지금 너무 좀 촉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저는 한 차례나 혹은 2차례 정도는 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민주당이 계엄 관련 증인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유병소로 나와라 얘기를 합니다. 김병주 의원이 5일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미리 준비를 시키고 부승찬 의원, 박범계 의원이 와서 곽종근 사령관을 1시간 30여 분 동안 회유를 합니다. 곽 사령관에게 답변을 연습시키며 리허설을 진행을 합니다. 오히려 성일정 위원장이 곽종근 사령관의 양심 고백을 깔아준 겁니다. 회유나 뭐 어쨌다 네. 리허설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심지어 김현태 707 단장도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회유한 바 없다. 입 맞춘 적 없다. 예, 그 얘기 분명히 했고요. 지금 이 관련 의혹들이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가 됐던 부분인데 성일종 의원이 김현태 단장을 면담을 했더니 그 내용들이 확인이 됐다면서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모든 논란은 김병주 의원으로부터 비롯됐죠. 예. 박종근 그 수방사령관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사실 특정 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김병주 의원도 그렇게 해서 현역 군인의 신분에 있었던 곽종근 사령관을 출연시킨 것 대단히 부적절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김병주 의원의 어떤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조치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의 신빙성을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출연과 직결시켜서 평가할 것인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곽 사령관이 진술하는 바에는 구체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뭐 어떤 말을 들었다고 하는 그 의결 정족수라고 하는 구체적인 워딩, 그리고 그 통화한 시각, 그리고 통화 후에 본인이 보였다고 하는 거동, 특히나 본인의 부관 또는 그 수방사 법무참모와 상의했다는 내용, 그리고 왜 그런 진술을 하게 됐는가, 그러니까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를 예하 부대원들이 들었다라는 부분들, 예.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유튜브에 출연했다는 사실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건가, 이건 대단히 신중하게 평가해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이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직접 평가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김병주 의원의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하는 데 초점을 모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회유의 주체로 지목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부인을 하고 있죠. 네, 당연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검찰에서 진술 끝나고 또 자술서도 쓰고 나서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현태 707 특전사의 그 단장이 만약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나와서 폭로를 하면 훨씬 더 객관성이 더 더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음모론을 더해서 인물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에 대해서 이분이 왼손잡이다, 왼손잡이가 아니다. 더 나아가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대신 써준 거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도 이 비상계엄 직후에 나와서 본인이 울먹이면서 먼저 그 언론에 대고 인터뷰까지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진술과 지금까지의 진술이 계속해서 일치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회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본인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또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재판부에서 저는 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회유 의혹이 여야 공방 속에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계엄 당시에 또 곽종근 전 사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어제 또다시 헌법재판소를 방문을 했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있자마자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처리하겠다. 그것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헌재의 편향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또다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극우 세력과 함께 헌재 불복에 나서겠다는 속내만 가득합니다. 헌법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겠다는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가서 편향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요, 헌법재판소가 지나치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 심판 때의 선례에 기울어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2016년 12월 9일에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돼서 2017년 3월 10일에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91일이 걸렸는데 그 당시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3월 13일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마치는 날이었죠. 그래서 3월 10일 금요일에 선고를 했어야 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91일 만에 선고를 한 것인데 원래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 기한은 180일입니다. 그러면은 절반 정도만 쓴 거예요. 물론 사안이 동일하진 않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예. 이번에도 문영배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마지막 날은 4월 18일입니다. 아직까지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최대 다수가 수긍하고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절차 진행, 즉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있었고 헌재가 굉장히 내실 있게 심리했다고 보여져야 됩니다. 헌법기관의 권위와 신뢰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치열한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획득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점을 무겁게 여겨서 절차 진행에도 좀 더 많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이 지점들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변론기일이 17차례 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8차례 만에 끝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63일 정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 정도의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3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 심판이 끝난다고 하면 한 그 절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그리고 지금도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기 만료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임기 만료 직전까지도 최대한도로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있다면 저는 물리적으로 최대한 신중하게 판결을 하는 것도 저는 국민들이 나중에 이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특히나 당사자들도 이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변론 기일에서 탄핵 심판의 본질과 좀 다른 것에 대해서 계속 다투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를 든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선관위의 서버도 검증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서버 검증과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상계엄이 합법화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대통령 측의 어떤 편의를 봐주고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추가기일을 더 지정할 수도 있는 거지만 예. 이런 무의미한 것을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두 번 더 한다는 것은 본인들로서도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꾸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메시지만 보내려고 하는 듯한 그런 변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민은 있겠지만 어쨌든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또 시간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현직 검사장인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는데 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일제치하 재판부보다 못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요, 공론장에서 현안에 대한 비평을 할 때는 팩트에 기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올렸다고 알려진 글에 보면은 예. 6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3분만 더 달라고 발언 기회를 요청했는데 그게 불허됐다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차 변론기일에 이 3분의 시간을 더 달라고 했던 거는 피청구인 본인이 윤 대통령이 아니고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예. 지금 그 국회 측 대리인단이나 피청구인 대리인단이나 증인신문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동일한 시간을 제한받고 있거든요. 윤갑근 변호사가 3분만 더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칼같이 불허를 했던 것인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아주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은 3차 변론기일부터 시작해서 매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면서 매 기일마다 본인의 의견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5차 변론기일 때도 윤 대통령이 8분여의 의견을 직접 밝힌 적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있지 않다. 이건 좀 팩트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헌재가 지금 완벽한 절차 진행을 하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것과 우리가 적정한 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예. 들면 지금 증인신문 시간이 한 사람당 30분 그리고 추가로 재신문을 해도 15분 이렇게 총 45분 정도 한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충분한 시간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른바 그 완화된 전문 법칙 그러니까 검찰 등에서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그대로 증거 능력을 부여할 건가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데 물론 헌법재판소에 선례가 있고 헌법재판소 실무 제도에 그런 것이 나와 있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예. 여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에도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으로 정리되지 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좀 돌아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요. 헌재가 어제 최재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을 3시간 만에 마무리를 하면서 변론 절차를 종결을 했습니다. 이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지 69일 만인데 하루 만에 변론이 끝날 사건을 헌재가 좀 질질 끌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강성필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뭐 그런 지적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지금 많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관련된 탄핵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건들이 후순위로 밀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공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불만의 요소들은 있을 수가 있지만 예.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상황과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재판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정치권이 크게 나설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5.18 민주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불허한 것을 두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탄핵 반대 집회를
쓰레기 매립장에서 열게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균택 의원 페이스북을 제가 직접 들어가 봤는데요. 광주 남구 도동길 160번지라고 하는 그 주소를 찍어놨더라고요. 예. 그 주소가 어디냐면 광주광역시 위생 매립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쓰레기 처리장인 거예요. 거기에 가서 집회를 하라고 공개적인 포스팅을 올린 겁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탄핵 반대 집회를 하겠다는 분들,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국민들을 일종의 쓰레기 취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거의 징계감이 아닌가. 혹은 국회에서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민주당에서 윤리심판원에 회부해서 단호하게 징계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을 쓰레기 취급하고 배척하고 어딘가에 격리해야 될 대상으로 여긴다면 존립할 수 없는 것이죠.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회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또 시민들이 집회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건 헌법적 권리인데도 이런 발언과 또 이런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뭐 야권 내에서도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박균택 그 의원으로서는 본인 지역구가 광주잖아요. 예. 근데 이 광주라는 지역의 특성상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예. 근데 그런 곳에 전한길 씨와 어떤 보수층의 집회가 열린다고 하니 사실 광주 지역민들로서 상당히 언짢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다 그렇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 지역구 구민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러한 과도한 표현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런 표현에 대해서 좀 자제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강기정 광주시장이나 박균택 의원 입장에서는 광주의 치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를 했을 때 집회가 열리는 걸 반대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이념과 철학이 달라서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신고가 돼서 사실 이런 것을 허용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행정을 책임지는 책임자와 또 지역 국회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점도 알아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소식도 짚어볼 텐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예정대로 26일에 결심 공판을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지금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했다는 그 허위 사실이 정확히 무엇이냐 이걸 좀 특정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도겠습니까? 그 발언을 특정해달라고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예.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즉 김문기 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일체의 교류 행위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검찰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같이 기소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교류 행위가 없었다는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다만 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경기도지사 재직하면서 그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당시에는 그 부분을 지금 문제 삼아서 기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그러면 어떻게 그 김문기 처장과의 인연을 부정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여요. 즉 1심에서 이미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장을 정확하게 정리해라라고 요구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검찰이 항소한 부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의 명확한 정리를 요구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요. 오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납니다. 이 대표가 먼저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명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런 해석 나오고 있어요. 네, 뭐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경수 전 지사가 민주당으로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복귀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도 김경수 지사가 먼저 전화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간의 큰 틀에서의 대화에 있어서 좀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두 분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이재명 대표가 이 꼭 비명계라는 표현보다도 당내 두루두루 어떤 대선 경쟁자들에게 또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또 아름다운 경선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